먼저 이제 GDP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뭐 경제학 뭐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학 교과서를 보신 분이라면 항상 책 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죠. 근데 이제 GDP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Gross Domestic Product죠. 영어로 프로덕트는 뭐죠? 예? 생산? 프로덕션은 뭡니까? 예, 프로덕트는? 예,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품이죠. 프로덕트, 농산품, 제품, 생산품, 물건이죠. 양, 그렇죠. 서비스면 서비스의 양이죠. 그렇죠. 프로덕션 하면은 생산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프로덕트 하면은 재화나 서비스의 양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양인데, 이제 GDP를 그 경제학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경제 전체의 총량의 증가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뭐, 해외도 있고, 다양하죠.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한 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여러 그 경제 구성 요소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뭔가 경제 활동을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딱 경제 활동을 하고 난 후에 경제 활동의 결과가 어땠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최대로 가장 넓은 의미의 경제 자체를 평가하는, 경제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원은 벌써 한 1700년대 후반에 이제 프랑스의 퀘네라는 그 사람이 경제표라는 걸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그 GDP의 기본 개념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그 후로 이제 GDP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거의 이제 19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GDP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Gross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양입니다. 물건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측정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쌀 10가마니를 생산했어요. 쌀 10가마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의자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자 10개. 그러면 이제 그 양을 다 따져보죠. 그럼 이제 쌀 10가마니, 의자 10개, 책상 5개, 이렇게 이제 1년 동안에 이렇게 그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원시적인 GDP 통계는 뭐죠? GDP 해가지고 쌀 10가마니, 책상 15개, 예, 의자 10개, 이게 GDP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죠? 예, 합산이 문제죠. 그렇죠. 합산이 문제죠. 그러니까 합산을 하려면은 쌀 10가마니하고 의자 10개하고는 서로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어떤 교환 가치 상호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합산하려면 그 관계를 정해줘야 되죠. 합산하려면. 그래서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쌀 1가마니에 의자 1개, 쌀 1가마니에 책상 0.5개,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쌀로서 이렇게 환원시켜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GDP라는 건. 근데, 그러니까 GDP라는 것은 이제 그 합산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총량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쌀은 시장에서 가격이 붙어가지고 서로 거래가 일어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쌀 한 가마냐고 의자하고의 관계는 시장에서 이 각각의 가격으로서 정해진 가격으로서 이제 결정되죠. 그러니까 가격, 생산해내는 그 물량의 시장 가격을 이제 전부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 가격을 다 합치면은 이제 GDP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GDP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원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액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GDP 성장률을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원래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 10가마니, 의자 10개, 책상 5개, 이번에는 이렇게 생산했는데 다음 해에는 이제 쌀 11가마니, 의자 11개, 이제 뭐 그 책상 뭐 한 5.5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량으로 치면 10% 성장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는 이제 합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장 가격으로 환원해 가지고 이제 합산한다고 그랬죠. 합산했더니 이쪽이 30이 됐어요. 30이. 쌀하고 의자는 시장 가격이 1원씩이고 책상은 2원 해 가지고 30이 된 거예요. 근데 이쪽 이제 1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10% GDP가 성장했어요. 똑같이 시장 가격을 이제 매기는데 시장 가격을 매겨서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그 화폐가 전혀 이제 중립적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되죠? 33원이 되죠. 그래서 30원 대비 33원이니까 10% 성장한 것이 되죠. 그런데 화폐 가치가 이제 일정하냐 이거죠.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찍어내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변할 수 있죠. 그럼 화폐 가치가 변하면 실제로는 물건 양으로 계산하면 GDP의 성장률은 10%였는데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33이 아니라 2배로 올라간 거 66이 된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물건 한 개당 가격이 2배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적인 그 금액으로 이쪽 10% 이쪽 1년 후에 11개 5.5개 했던 것을 화폐적 가치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66이 되죠. 그러면은 명목상으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10%가 아니라 66분의 33이니까 100% 성장한 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화폐적 착시죠. 실제로는 10%밖에 성장 안 했어요. 그래서 GDP를 계산할 때 뭘 합니까? 화폐적 환상, 화폐적 착시 부분을 뺍니다. 그 빼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실질 GDP를 계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 GDP라는 것은 가격 변동 영향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격 변동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뭐 100%였다면은 이제 66이지만 그 66 1 더하기 이제 100% 하면은 2로 나눠서 3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실질적으로 10%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라는 것은 합산에서 이렇게 합산을 위해서 그 편의적으로 도입됐던 가격 환원 장치를 다시 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앞전 이제 그 경제 한방에서는 이제 GDP와 회계적, 그러니까 부가가치, GDP는 개념은 이제 부가가치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GDP와 회계상의 이익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다른가에 대해서 경제 한방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태초에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브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구상에 이제 최초의 인류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제가 있어요. 경제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이 달랑 있어요. 달랑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 1년 동안 살아야 돼요. 굶어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경제도 필요 없잖아요. 누가 뭐 GDP 고민하고 막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가서 땀 흘려서 땅을 개간해야 되죠. 그렇죠? 땅을 개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연적으로 났던 그 씨앗을 가서 주워와야 되죠. 주워오고 그것도 심고 거기다가 물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가꿔야 되죠. 가꿔서 이제 그게 자라면은 그걸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에 가서 나무 깎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죠. 그 다음에 또 들이나 산에 가서 이제 짐승을 잡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사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하는 건 뭡니까? 프로덕트죠. 생산물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씨앗을 심어서 키워가지고 곡물을 거뒀을 때도 프로덕트죠. 그렇죠? 이게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낸 것은 뭐죠?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거죠. 가치 기준은 사람들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나의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뭘 지불을 하고 있죠? 예, 자기의 노동을 지불하고 있죠. 이게 출발입니다. GDP는 그래서 뭡니까? 창출된 가치 합계죠. 창출된 가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흔히 접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창출된 부가가치 합계죠. 부가라는 것은 원래 가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부과된 가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 활동에 의해서 생산된 거 아니죠. 원래 있었던 가치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추가로 생산된 부가 가치가 GDP에 계산되는 거죠. GDP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땀을 흘리고 해서 노동을 투입해서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부가가치의 근원은 뭐죠? 노동이죠. 그러니까 GDP에서 즉 노동의 대가는 뭐죠? 인건비죠. 임금이죠. GDP에서 임금은 그러면 부가가치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비용에 속합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죠. 근원이고 그 결과로서 내가 받는 인건비는 여기서는 뭐죠? 물고기와 짐승과 곡물이죠. 그걸 인건비로서 내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뭡니까? 노동을 투입한 것에 대한 시장 가격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GDP에서 임금은 부가가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계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회계는 비용이죠. 부가가치와 회계상의 이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상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때 비용은 인건비가 들어가죠. 원자재 값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익의 개념과 부가가치 개념, GDP 개념은 다르죠. 그러니까 GDP는 부가가치 합계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GDP가 아까 말씀드린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그랬죠. 양이에요. 흔히 이제 그 양을 뭐 무한대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를 다 하면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일정 그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 단위에서 그 다음 단위에서 그 다음 단위에서 어떻게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죠. 그러면 이제 태초에 있던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곡물을 심어서 이제 수확을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내는데 이제 이 태초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100시간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1년 동안에 100시간을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뭐 200시간을 투입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뭐 500시간을 투입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GDP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사실 투입이 얼마만큼 됐느냐를 알 수가 없죠. 생산된 결과물은 같은데 미국 노동자들은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현명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 물고기도 잡고 짐승도 잡고 곡물도 재배해서 뭐 100시간이면은 똑같은 그 생산물을 생산해낸다. 근데 한국 노동자는 그보다 못해가지고 200시간을 해야 돼요. 중국 노동자는 300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GDP 총량은 같아요. 같을 수 있죠.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투입이 다르죠. 한국 사람은 자영업자가 24시간 문 열어놓고 해요. 또 회사 가서도 뭐 퇴근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막 해야 돼요. 미국은 뭐 칼같이 퇴근하고 뭐 7, 8시 되면 다 문 닫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GDP 개념은 투입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을 투입을 했느냐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 양의 개념입니다. 질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죠. 부가가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최종 완제품의 시장 가격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공장 털을 다져요. 공장 털을 다지고 이 공장 다진 털을 거기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10에 팔아요. 공장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10을 주고 이 공장 털을 사서 거기다가 또 자기가 20만큼으로 얹어서 공장을 세워요. 그 다음에 공장을 세워놓고 또 거기다가 기계나 이렇게 뭐 그걸 공장 기계를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한테 그걸 또 팔아요. 얼마에 팔죠? 30에 팔죠. 근데 이 20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의 임금과 이익이 들어가 있죠. 이익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에 팔면은 기계를 갖다가 설치한 사람이 기계값 20을 더 얹어가지고 50에 팔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립하는 사람이 원자재,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걸 뭐 사다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완성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100에 팔아요. 그러면은 단계별로 보면은 부가가치는 제일 처음에 공장 털을 다졌던 사람이 10 부가가치를 만들고 두 번째 그 공장을 세운 사람은 10은 가져왔죠. 원래 있던 가치예요. 이 사람이 만든 가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추가로 부과한 가치는
공장을 세웠는데 그게 전체 20이라는 가격이니까 10만큼만 부가가치를 한 거죠.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의 단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해낸 부가가치만을 이렇게 합산하면은 최종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이 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GDP를 그 계산할 때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나 그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합산하면 그게 이제 부가가치 총 합이 되죠. 이 GDP 개념으로만 보면은 가치 근원은 뭐죠? 예? 노동이에요, 노동. GDP 개념으로만 보면 가치의 근원은 노동이에요. 모든 가치의 근원은 노동인데 뭐가 다르죠? 각 단계에 있어서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그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대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조립한 사람은 50이라는 지금 부가가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 이제 문제가 그 생겨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게, 이 사람의 그 부가가치는 사실 이 사람이 노동을 해서 생산해낸 그 분량이죠. 물건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조립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 주나요? 사는 사람이 결정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공장 털을 다진 사람이 실제 노동의 양, 투입한 노동의 양으로 보면은 10을 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립한 사람도 사실은 이 사람이 투입한 노동의 양은 10이에요. 같은데 받는 대가는 다르죠. 공장 털을 다진 사람은 10이라는 대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투입한 노동은 10이었는데 받는 대가는 50을 받았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예, 마진의 차이죠. 이윤율의 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가격을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가격을 이제 결정해가지고 부여를 해준데, 실제 그 노동의 투입량에 비례해서 똑같이 그 균등하게 마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립하는 근도는 아주 대기업이에요. 알기 쉽게 말하면. 공장 털을 다지는 사람은 그냥 자영업, 그냥 노동자예요. 노동자예요. 똑같이 그 노동을 투입을 하지만 그로부터 받는 대가는 다르다라는 거.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마진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마진이 다른가 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물론 그게 논란이 있죠. 아, 그게 부당 이득이냐 뭐냐, 뭐 대기업 횡포다 뭐다라는 현실적인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GDP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벌써 현실 이야기까지 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GDP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GDP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일정 그 단위로 끊어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체의 경제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죠. GDP라는 게. 이 그 지표가 어떻게 이제 증가했느냐, 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나는 게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어떤 지표입니까? 그래서 양적인 거죠. GDP 자체가 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양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양적인 것으로서의 GDP 통계의 장점이 있지만 이 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GDP 통계의 또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반영돼 부분적으로 들어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 털을 다진 사람한테는 10이라는 시장 가격밖에 안 매겨주고 조립하는 그 대기업한테는 50이라는 시장 가격을 매겨줬다라는 건 똑같이 투입한 노동의 양은 10이지만 노동의 질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의 질에 대한 이제 그 평가가 50이라는 이제 가격을 부여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질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GDP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시간 투입해서 똑같은 물건 만들어내는 경우하고 200시간 투입해서, 왜냐면 선진국, 뭐 중진국, 개도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이 됐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인민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을 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총량이니까 개별 지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도나 삶의 질이나 이런 걸 고려할 수는 없죠. 중국이라는 경제 전체를 뭉땅그려서 하나 그냥 놓고 있는 것, 평가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실제로 그 개개인의 그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보면은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을 하고 있고, 만족도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태어났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일하고 많은 게 수당과 뭐 이런 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죠. 그런 이제 그 GDP라는 개념이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새로운 어떤 그 지표가 또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거든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GDP라는 것이 총량 개념이다 보니까 중국 경제 전체, 한국 경제 전체, 미국 경제 전체, 이 전체는 비교할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지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제 뭐 미국의 FRB의 버냉키 의장 같은 사람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강연에서 그런 말도 했죠. 그런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있다. 예, 원래 이런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1970년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삶보다도 어떤 면에서든 어떤 기준에선 간에 조금 더 그 만족하고 조금 더 뭐 편리하다든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향상, 개선을 바라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경제적 활동을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시장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거론되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 이제 한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자기 노동을 투입해서 논도 만들어 놓죠. 밭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로도 만들어 놔요. 길도 만들어 놔요. 1년 지났어요. 1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또 경제 활동을 하죠. 그렇죠. 1년 후에. 그럼 1년 후에 경제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초기 자원은 뭔가요? 농지. 그렇죠. 자본이죠, 자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 수단이에요. 이 농지는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스톡이에요, 그게. 스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길을 만들어 놨죠, 도로.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SOC 인프라, 사회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스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후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에는 초기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스톡을.
이 스톡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근데 이 스톡을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죠? 또 자기의 노동을 추가로 투입하죠. 이 스톡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 사람이 똑같은 노동을 1년 전에 투입했던 노동과 똑같은 양의 노동을 투입한다라고 해도 이때는 이 노동의 투입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높아지겠죠. 왜? 초기에 스톡이 있으니까 이제 길도 닦여져 있고 논도 있고 하잖아요. 2년째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서 GDP 생산,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서 생산되는 GD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고 결혼을 했어요. 3년째 돼서 이제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해야 돼요. 3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또 이제 그 논이 늘어나고 도로도 늘어나고 우물도 팠어요. 2년째. 우물도 파고 3년째는 얘가 하나 늘어나고 얘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3년째 경제활동을 하는데 3년째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도로가 유실됐어요. 도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톡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3년째 일을 하는데 얘가 할 일이 없어요. 놀아요. 얘가 놀아요. 그러면 3년째의 GDP는 어떻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3년째의 그 경제 전체의 가용 스톡 자원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도로가 유실돼서 좀 줄었지만은 다시 이제 그 3년째 그 해가지고 보수를 해서 도로가 더 길어졌고 우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논이 있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붙여가지고 논을 다 경작을 못했어요. 한 80%만 경작을 했어요. 그래서 GDP를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럼 3년째 GDP는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조금밖에 못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3년째 실제로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많죠. 첫째, 사람이 2사람 있죠. 노동이 2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스톡 자원은 늘어나 있죠. 근데 다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잠재 성장, 잠재 GDP라는 건 뭐냐면 3년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100% 사용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GDP입니다. 그러니까 3년째 아들하고 아버지가 둘 다 전부 100% 노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자본 스톡도 전부 100% 가동률이 100%일 때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 생산 부가가치량입니다. 그게 잠재 GDP예요. 만약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노동의 양이 막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막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경제가 뭔가 부양력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죠. 목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량이 막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 경제가 새로운 뭔가 일자리나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본이 막 필요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 GDP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자본 스톡이 계속 쌓이는 것만 아니죠. 그런데 공장 기계 같은 건 또 자본 스톡이죠. 근데 공장 기계는 어떻습니까? 5년이나 10년이면 폐기 처리하죠. 감가상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죠. 만약에 잠재 GDP가 줄어든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 경제가 어떻다라는 걸 말합니까? 잠재 GDP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 경제 전체적으로 뭔가 성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스톡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있는 노동량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GDP는 예컨대 잠재
그 잠재 그 가용 자원, 잠재 GDP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없다라고 쳤을 때 GDP는 어떠냐면은 항상 이 최대치니까 잠재 디지털은 항상 부족하지, 모자 밑에 있죠. 그렇죠. GDP는 적죠. 이 차이가 아까 말한 수급 갭입니다. 잠재 GDP와 일반 GDP 간의 차이가 수급 갭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GDP는 어떻습니까? 잠재 GDP가 100으로 1년, 2년, 3년 후에도 계속 100으로 일정하다고 해도 이 일반 GDP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해에 잠재 GDP에 대해서 10%가 모자랐어요. 그리고 90밖에 안 돼요. 2년째 잠재 GDP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100으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일반 GDP는 95로 올랐어요. 그럼 5%, 뭐 한 5, 6% 성장한 거죠. 3년째는 여전히 100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94로 됐다든지 아니면 96으로 됐. 그러면은 일반 GDP는 어떻습니까? 성장은 하죠. 근데 잠재 GDP는 멈춰 있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은 멈춰 있는데 일반 GDP는 놀고 있는 자원을 지금 조금씩 더 활용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경제가 굉장히 그 급격하게 빠른 고성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자리도 막 고성장을 하니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러니까 노동력도 막 급증을 했을 거고, 고성장을 했으니까 투자도 막 늘어나서 집도 짓고 도로도 짓고 뭐 공장도 짓고 해서 자본 수급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래서 잠재 GDP가 확 늘어나죠. 늘어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와서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쳤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용 자원의 가동률이 축 떨어지죠. GDP가 굉장히 뭐 마이너스라는 게 떨어지죠. GDP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 GDP가 조금씩 이렇게 뭐 늘어난다라고 해도 여전히 잠재 성장률 면에서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잠재 GDP가 늘어나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당 부분이 주택 스톡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이른바 부동산 투기 버블이죠. 경제 전체로 보면은 그 주택과 관련해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잠재 GDP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왔죠. 경제 전체적으로 스톡이 증가하는 내용이 부가가치를 정말로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사업,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쪽에 자본 스톡이 계속 늘어왔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이렇게 창출이 되니까 그동안에 투자한 이 자본 스톡에 대한 투자 보상이 제대로 일어나죠. 계속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자본 스톡이라도 그 하우싱 캐피탈, 주택 투자 자본 같은 거. 이 경우는 투자할 때는 경제 성장을 키워요. 투자할 때는. 근데 이제 투자가 끝나고 이제 그 투자 과정에서 투기 거품이 일어나고 그래서 꼭지점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 투기 거품이 꺼지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 주택 자체가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내죠. 주택 가서 잠을 자는 거니까 공장이라든지 무슨 어떤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제조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투자를 하면은 계속 어쨌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투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와 특히 주택 투자와 일반 생산 투자가 자산형 투자와 에셋 투자와 생산 수단으로 쓸 때는 캐피탈 투자와 자본 투자와가 다르다 이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잠재 GDP가 늘어날 때 그 늘어나는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자산 스톡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 자본 투자 스톡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를 봤을 때
거의 예외가 없이 모조리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대부분 다 이 자산 스톡이 투자가 증가해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자산은 부가가치,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내요. 공장이나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하니까 새로운 사업으로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계속 환원시켜줘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 배당을 이렇게 붙여줘서 수익이 환원되면 환원된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을 때는 경제가 반짝해요. 짓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그것이 투기가 꺼져가지고 거품이 꺼져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자체로는 수익을 못 내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비싸게 사주지 않는 자산으로서 캐피탈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에셋이에요, 에셋.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10년 동안 여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이 없는 거예요. 수익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실화되는 거죠.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재 GDP,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전체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GDP는 그걸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 전체 가용 자원들 중에서 이게 뭐 그 밑에서 놀기 때문에 이것이 뭐 GDP가 좀 증가한다고. 지금 미국의 GDP가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는 하고 있죠. 성장률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잠재 GD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밑돌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경제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GDP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는 데는 GDP가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는 데는 이 잠재 성장률이 그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이렇게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잠재 성장 여기에 잠재 GDP의 어떤 변화 요인으로서 특히 투자 부분, 그래서 자산에 대한 투자냐, 자본에 대한 투자냐가 굉장히 일정 이제 시간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서 일단 그 투자의 어떤 그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경제가 잠재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아는 거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GDP는 그 매년의 부가가치 창출이니까 플로우죠. 근데 2년째, 3년째는 이미 기존에 가용 자원이 있어요. 스톡이 있어요. 스톡이 있고, 이 스톡 자원들을 또 그 다음에 이게 캐피탈과 레이버, 노동을 동시에 100% 가동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GDP 규모가 잠재 GDP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잠재 GDP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잠재 GDP가 일정 기간 동안에 증가했을 때 그때 스톡이 어떤 내용으로 증가하고 있느냐가 이제 그 후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느냐 계속 유지돼 가느냐를 가르는 그 요인이 된다라는 거. 뭐 하여튼 GDP와 잠재 GDP 또는 성장률, GDP 성장률과 잠재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지난번 그 경제 한방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인 질문이 계시다면 이거 끝나고 디프리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